자,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어, 이간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많이 어렵죠? 그래서 1.5배속으로 하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시간 안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해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해설된 그 해설지를 줬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게 꽤 글씨가 좀 번져서 나와서 여기서 보이는 거하고는 달리 그래서 이걸 좀 유튜브 화면으로 이제 전체 보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정지를 시켜 두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필기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설하고 첫 번째 지문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1번부터 4번 이제 문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가 어렵게 느껴지죠. 조금 시도 어렵긴 한데 다 해서 이제 비문학처럼 나온 요 생태주의 현상 요거에 관련해서 좀 보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대로 우리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우 시인 같은 경우 이제 생태주의적인 대표적인 작가인데 빌려줄 몸 한 채라는 시를 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속이 꽉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히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지금 오해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꽉 찬 배추라고 잘 자란 배추가 처음부터 잘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도 선생님이 이제 설명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자연물인 어떤 배추를 보고 깨달음 얻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 이전의 상황은 이렇게 속부터 단단히 옹이 지는 줄 알았는데 겉잎 속잎 휠할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벌어지며 자라다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추가 이렇게 겉잎하고 속잎 이렇게 가릴 거 없이 스스로 희생함으로써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옹이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겉잎이 되어서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보시면 빌려줄 몸 한 채죠. 그래서 빌려줄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배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빌려주느냐? 벌레에게도 몸을 준다는 거죠. 나비에게도 주고. 그래서 나비의 먹이가 되고 벌레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행위가 즐겁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왜냐하면 자기 몸이 뜯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뭐다? 이런 것들을 즐겁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배추의 잎을 봄이라고 비유한 것에서 우리는 의인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즐겁다는 것이 결국 뭐다?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구는 뭐다? 채소의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결자가 이제 맺을 결자인데 이제 그 배추가 맺음의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맺음의 단계로 가게 되려고 하면 나비에게도 벌레에게도 몸을 주어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다? 나눔과 희생으로부터 뭘 얻게 된다?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이제 비문학에서 그 리처드 도키슨의 이기적 유전자 지문을 읽을 때 그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었는데 그 학자들 견해들 중에서 우리가 이타적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타적 행동을 한다. 혹은 DNA를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타적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생명력을 이제 나눠주는 이런 나눔과 희생을 하는 행위의 어떤 근원이 뭐냐라는 것은 이제 생명력을 얻기 위한 거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부를 달듯 속이 차오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배추 속이 차오르는 모습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길을 떠나 있어. 그래서 몸과 마음의 방황을 겪고 있는 어떤 화자의 모습이죠.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이거는 이제 화자의 경험이다. 그죠? 화자가 어떤 배추의 성장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데 이 얻는 공간이 채마밭이라는 거죠. 채마밭에다가 배추 모종을 이제 조금 심어봐서 자기는 그냥 배추 크는 걸 보려고 했는데 배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나비에게도 벌레에게도 몸을 빌려주는 어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나눔과 희생 없이는 이렇게 저녁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공양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상징하기로는 만물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생태적 순환의 기저에 깔린 희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에 길은 없는 거였다. 그래서 이렇게 나눔과 희생을 실천을 해야 이렇게 알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알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 표현상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 뭐뭐 한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뭐뭐뭐 하지 하는 거 없이는 이거를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도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시를 보면 나의 시의 제목은 이제 속 좋은 떡갈나무죠. 그래서 이것도 배추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떡갈나무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생태주의라는 어떤 그 지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어떤 중심 소재들이 이제 이런 식물들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나의 시도 어떤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면 속 빈 떡갈나무에는 벌레들이 산다. 그 속에 벗은 몸을 숨기고 깃들인다. 여기에는 이끼들이 산다. 꽃을 피운다. 딱따구리들이 산다. 곤충을 주워 먹는다. 박쥐들이 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뭐들이 산다. 뭐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떡갈나무가 속이 비어 있는데 속이 비어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으로 사실 생각하기 쉽지만 이 떡갈나무 속에 어떤 것들이 살고 있습니까? 벌레와 이끼와 딱따구리와 박쥐와 온갖 동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생명순환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떡갈나무가 썩어서 이렇게 속을 비웠기 때문에 사멸한 거죠. 사실 죽은 겁니다.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건데 생명체들이 이 안에서 꽃을 피우고 새끼를 까고 생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성을 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몸을 숨기고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생명순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속핀 떡갈나무 한 그루에 속핀 밥을 먹고 속핀 노래를 듣고 속핀 집에 들어 사는 모두 때문에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속빈채 큰 바람에도 떡 버티고 속빈채 큰 가뭄에도 썩 견디고 조금 처진 가지고 큰 눈들도 싹 털어내며 그래서 이 큰 바람, 큰 가뭄, 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고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속빈 떡갈나무가 생명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멸했지만 이 성장하고 있는 것들, 생성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표현상의 특징 잠깐만 보면 떡, 썩, 싹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음성 상징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한 세월 잘 썩어내는 모든 세상들의 어미들 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들 속이라고 하는 것은 떡갈나무의 빈속을 얘기하고 이거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생명들의 삶을 품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겠다. 이 어미들 속은 이렇게 속빈 떡갈나무들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달을 읽어봤을 텐데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주의는 생명 현상을 환경과 개체와 교류와 순환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망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하늘, 그리고 공, 허, 비어있는 이런 비없는 상태를 부재나 결핍, 우리 인간들은 이제 부재나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채워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류와 순환 조건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점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주의나 우리 전통적 세계관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 현상들이 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인데 이 잘물에 대한 관찰로부터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1번 답 2번이고요. 자, 2번을 보면 자, 달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난데 자,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건잎이 되어 속잎의 성장을 돕는 것은 위계에 따라 각자의 질서를 수행하는 일이다. 위계가 아니죠. 그래서 위계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력을 나눔으로써 생명의 교류와 순환이 기여하는 거지. 이 상하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맞는 내용들이니까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기억 니은을 이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번이 답이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 틀렸는데 니은만 한번 볼게요. 자, 니을이 자, 속빈 떡갈나무에는 벌레들이 산다. 몸을 숨기고 깃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들이 속빈 떡갈나무에 몸을 숨긴다고 표현한 것은 교류가 차단된 모습이다. 자, 우리가 이제 보기 다도 읽었고 생태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호 교류, 상호작용 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교류가 차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를 잘못 해석한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4번 답은 5번이 답인데 자, A와 B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처음에 처음 자리에 B는 없는 거였다라고 되어 있고 B는 한 세월 잘 썩어내는 세상 모든 어미들의 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답은 5번을 보면 될 것 같아요. 5번. 자, 그래서 이 대상을 통해 얻은 각성, 그 배추 를 심으면서 이 화자가 경험을 얻고 있죠. 그래서 배추에 대한 처음 인식하고 나중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 A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일 것이고요. B 같은 경우는 이 썩은 떡갈나무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교류 순환으로서 역할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B가 맞는 내용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볼 건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지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의 특징이 어떤 정보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걸 특징으로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이 쏟아지지만, 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이 과정들의 전체 줄거리를 이해를 하고 이 문제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이 중요한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특히 이런 지문들의 특징이 어떤 별의 어떤 압축과 팽창에 따른 별의 크기가 작다, 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걸 몇 개 더 맞추고 덜 맞추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어떤 지문의 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제한 시간 내에 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5번, 6번 혹은 10번까지 읽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온전히 만든다고 하면 그것으로 어, 선생님은 만족하고 그렇게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 것을 만드는 과정을 가지셔야 된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답 맞춰보고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러고 끝내면 안 되고 지문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과정에서 내가 누락이 됐고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 다음 단락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독해구나. 어, 독해하는 것에 있어서의 접근을 좀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큰 줄기를 좀 설명을 하면 이 지문은 원시별에서 이 초신성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 원시별에서 핵융합을 거쳐서 주계열성별로 갑니다. 이게 거의 1차적인 과정인데
이 원시별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그 원시별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죠? 근데 이 핵융합이 일어날 때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주계열성, 우리가 흔히 보는 별들이 보통 주계열성 별인데, 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을 거치고 나면 핵융합이 이제 껍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어떤 그 원자의 변화가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치고 나면 적색 거성이 되는데, 이때는 별이 커지게 된다. 왜? 핵융합을 통해서 껍질에서 이게 압력을 받으면서 밖으로 팽창하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한 번 더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도 껍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됩니까? 헬륨이 탄소가 가득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백색 외성이 만들어진다. 그 백색 외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적색 외성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원자가 붕괴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중성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초신성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지문의 어떤 주기입니다.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문을 좀 빠르게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이게 이제 은하의 탄생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수소 분자, 우리 지구도 수소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소 같은 기체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에서 별이 계속 태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수축되고 응집되고, 그로 인해서 내부 온도와 밀도가 상승하면서 내부에서 외부의 압력이 형성이 되고, 근데 이 압력이 중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중력과 균형을 이룬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중력이라 함은 이 지구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이 내부에서 밖으로 팽창시키는 압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힘이 균일해져서 균형을 이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원시별이 된다는 겁니다. 상관물질 원시별이 되는 과정.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이 이제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냥 뭐 별이 계속 태어났다 이렇게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원시별이 태어나는데 이것이 수축과 응집 그리고 온도 밀도 상승하면서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 성간물질이 원시별이 되었다. 이게 이해가 가야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주계열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원시별이 생성된 뒤에 내부 온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수소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들이 분리가 되면서 이 원시별 내부 압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소모된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줄어들어서 이런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못하고 주변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시별 내부 온도가 1000만 도씨에 이르면 1000만 도씨에 이르면 중심부의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원자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시별이 수축을 하고 핵융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선생님 위에 정리한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고, 이렇게 생성된 지 5천만 년 이내에 핵융합에 의한 압력과 중력에 의한 수축력이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중심부에서 일어났죠.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바깥으로 팽창시키는 이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바깥으로 밀어 팽창시키는 힘. 근데 이것이 중력에 의한 수축력이 균형을 이룬대요. 중력은 뭐예요?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럼 바깥으로 나가는 힘과 안으로 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무슨 단계? 주계열성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시별이 뭘로 갔다? 주계열성 단계로 갔다. 뭐에 의해서? 핵융합에 의해서 갔다. 요까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심플하게. 그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정보들의 나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계열성 단계로 진화를 했을 때 표면 온도가 높아서 푸른 빛이나 노란 빛을 띱니다. 그래서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단계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 지구도 주계열성이고 태양도 주계열성으로 알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고 밝은데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이 급격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다. 태양이 질량이 크겠죠. 그래서 수명이 짧겠지만 우리 수명보다는 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중심부의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로 바뀐다. 자, 원자가 바뀌는 건 아주 큰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상식적인 건데. 그래서 이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로 바뀌게 되면 주계열성 단계는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끝나면 이제 주계열성의 단계에서 대부분을 보내는데, 주계열성 단계가 끝난다는 것은 별의 어떤 수명이 다 하고 그 다음 넥스트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겠죠. 그럼 이 다음 단락부터가 앞에 원시별과 주계열성 단계와 이 주계열성 단계 이후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진한 글씨로 진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부터 좀 중요할 겁니다. 자, 중심부에서는 핵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지만 이 핵 주변의 껍질층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의해서 이 별의 외부층이 팽창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주계열성 단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내부에서는 일어나지를 못하고 껍질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뭐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그러면서 별의 외부층이 팽창하기 시작하는데, 중력에서 수축하면서 방출되는 영은 껍질층 핵융합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별의 크기가 더욱 커지면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별 온도는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서 별은 붉은 빛을 띠는 뭐가 된다? 적색 거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별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적색 거성이 된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 중심부가 계속 수축해서 내부 온도가 1억 도씨를 넘어가면, 그래서 아까 했던 온도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1억 도씨를 넘어가면 헬륨 원자가 탄소 원자로 변하는 핵융합이 시작된다. 이번 세 번째 핵융합이죠. 이제 그래서 수소와 헬륨에서 또 탄소 이렇게 가는 핵융합이 시작이 되는데, 이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껍질에서도 폭발적인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껍질이 날아가 버리고 핵만 남는다. 그래서 별 바깥으로 힘이 실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적색 거성이 백색 외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핵융합을 겪게 되면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부터는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적색 거성으로부터 진화한 백색 외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더 이상 쭈그러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그래서 조용히 일생을 마친다. 근데 이와 달리 4배에서 태양 질량이 4에서 8배 정도의 질량을 지닌 적색 거성으로부터 진화한 백색 외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질량이 큰 건데, 이런 거는 또 다른 적색 거성과 쌍성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색 외성이 적색 거성으로 또 물질들을 끌어당겨서 뭐가 일어난다? 원자의 붕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원자의 붕괴는 뭐냐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서 중성자가 된대요. 이걸 잘 몰라도 뭐가 된다? 어쨌든 중성자가 되는데, 이 중성자가 된다는 것은 뭐다? 빈 공간이 거의 없어서 중성자로 구성된 초고밀도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붕괴에 의해서 별의 중심부가 이 원자 핵의 밀도와 비슷해지면 중성자끼리 반발함으로 더 이상의 압축은 불가능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된 상태가 되는 거죠. 밀도가 높은. 그래서 이 튕겨내는 반발력이 발생해서 결국 백색 외성은 대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초신성으로 진화한다. 그래서 이걸 제1형 초신성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백색 외성이 원자의 붕괴를 통해서 초신성이 되는 과정까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의 나열,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꼭 뭐 위에 적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에 이렇게 단계별로 변화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갔어야 이 지문은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정리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5번의 답이 5번이겠죠. 천체 생성과 변화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별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느냐, 원시별에서부터 어, 초신성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답이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얘기했는데, 별이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팽창하면서 주는 압력과 중력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게 있죠. 그래서 별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압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반대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이 주계열성 단계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설명을 많이 했었죠. 별의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 소모도 당연히 크고 중심부의 수소 원자가 헬륨으로 바뀌는 단계, 그렇죠. H가 He2로 바뀌는 단계라고 설명했었고 진화 과정에서 대부분을 보내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압력과 수축력이 균형을 이룬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심부의 핵융합이 모두 끝난 후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계열성 단계 이후에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8번 같은 경우도 이 원시별에서 이렇게 주계열성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건데 별 내부의 압력이 중력보다 작아지면 별의 중심부 온도가 상승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로 바뀌는 이런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죠. 핵융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주계열성 중심부 수소원자가 모두 수축하고, 그렇게 되면 별이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그 에너지가 밖으로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팽창하게 되면서 별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중심부가 수축을 하니까 별도 작아진다.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지문을 잘못 읽은 겁니다. 수소원자가 모두 이렇게 소진이 되고 중심부가 수축을 하게 되면 수축하면서 여기 바깥으로 팽창하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별의 크기는 커지게 되고 그 커지면서 이 어떻게 됩니까? 별 온도, 표면 온도는 하락하게 되고 적색 거성이 된다. 지문에서 확인을 하면 에, 이 주계열성에서 핵 껍질층의 핵융합이 일어나고 어, 그리고 별 내부에 팽창하기 시작하고 중심부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한다라고 나오죠. 핵융합이 정지된. 그 내부에서는 중심부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방출되는 열이 껍질층의 핵융합을 더욱 가속화시키죠. 그래서 별이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한 단계에서 이걸 읽어보고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중심부가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서 팽창하는 에너지 때문에 별이 커지게 될 텐데 그게 맞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넘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처음 독해를 할 때 잘못 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9번은 이거 뭐 보기를 읽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2형 초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중심부의 밀도가 원자핵의 밀도와 비슷해지면서 중선자끼리 반발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마침내 이렇게 급속도로 압축이 되면 중심부의 밀도, 원자의 밀도가 비슷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해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이 맞는 건 2번이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다량의 찰원자를 포함하는데 제1 초신성은 지문에 나왔지 않았죠. 철원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자, 제1 초신성은 내부 압축이 불가능합니다. 그 워낙 저기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는 폭발 전에 자신의 상승을 이루던 전체 물질을 끌어들이는 과정을 거친다. 이건 뭐예요? 제1 초신성에 대한 설명이죠. 적색 외성, 적색 거성이 그렇게 하던 흑색 외성이 적색 거성을 끌어당기면서 했던 그런 일들이죠. 5번 같은 경우는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빈 공간이 거의 없어진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부터 15번 문제를 볼 건데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 모두.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어떻게 이제 지방자치를 구현을 해왔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분석하겠습니다. 자, 행정제도로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관여를 받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는 자연 발생적이고 기초적인 단체가 인위적이고 광역적인 단체보다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자는 전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후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예요? 광역적인 단체.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 국가는 뒤로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전자, 이 지방이 직접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려시대에도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 때 이렇게 보면 신라 때 우리가 이제 그 신라 하대를 가게 되면 호족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막 각 지방에서 난이 일어나죠. 김원창의 난이랄지 뭐 장보고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호족들의 주도하에서 이제 관반이라는 지역자치 조직을 만들어줬고 이게 자율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고려로 이어지면서 이제 호족의 중앙 지배를 인정하면서 중앙 강화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했냐면 행정체제를 정비하면서 이 국가 행정 조직 틀 속에 편입을 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방이 이를 돌보는 향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호족 출신들이었고 그 향리들 수장이 호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해당 지방이 영국 없는 지방관을 주연에 파견해서 향리들을 감독하게 했지만 그래도 향리 지배력이 약화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향리가 굉장히 큰 권력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리가 강한 권한으로 지방을 잘 주고 지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는 우리가 고려시대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지방관들이 이제 주연에만 파견이 된 거죠. 속현은 이제 파견이 되지 않아서 향리들이 동시점 지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 자, 고려는 그래서 이제 지방관과 향리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이제 중앙에서 관료를 맡고 있던 그렇지만 그 지역 출신인 사람을 사신관으로 파견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으나 사실은 지방자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뭐 종주 인민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신관이 했던 중요한 역할이 뭐냐? 향리와 지방간 사이에 마찰이 생겼을 때 향리들은 사신관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신관의 존재는 결국 뭐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읽었던 보충성의 원리.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다?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보충적으로 해주는 역할, 지방자치를 보조하는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신관의 존재는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죠? 자, 나를 보면 자,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본 원리, 보충성 원리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 분권을 하는 것이 중앙 집권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은 중앙 관료들이 지방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세세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방선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막 도의원,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시장 선거 뭐 이렇게 해서 하남시도 시장을 뽑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다 그것들이 만약에 중앙에서 다 일일이 시의원까지 지정을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 지역에 하남시 그리고 미사지구에 필요한 게 뭔지 막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겠죠. 음. 그래서 이 고려 지방자치는 나의 글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호족 세력 주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고려 지방자치는 이런 보충성의 원리가 완전히 충족되지가 못했다. 그래서 현대 지방자치는 이제 주민투표, 주민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주권, 민주주의 이념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학자 중에 이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크빌이 자치단체와 자유의 관계는 학교와 학문의 관계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개인들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없이는 자유정신을 배울 수 없다. 민주주의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헌법 제118조 2항에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는 점이 명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지방선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의 정치제도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또 117조 1항에 따르면 중앙에서 제정된 법률의 위임 없이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앙에서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위임하지 않아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10번 문제 답은 2번인데 가하는 지방자치 기본 원리를 소개하고 그 원리가 고려해서 실현될 수 있는 변경을 서술하고 있다. 맞죠? 다른 것들은 틀렸습니다. 자, 11번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주연에는 지방간이 파견됐고 중앙에서 파견된 그 지역 출신의 사신관이 있고 지역에서 일단 형리가 있어서 사신관이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역은 관반을 얘기합니다. 지역자치조직. 그래서 기역에 속했던 사람이 니은은 향리를 얘기하는데 향리 또는 사신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맞는 표현이다. 그죠? 2번 디귿이 없는 곳은 뭘까요? 자, 디귿은 지방관인데 지방관이 없는 곳은 속현이겠죠. 그래서 속현에서 지방 업무를 수행한 니은, 향리가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있었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리얼은 사신관인데 사신관은 향리와 지방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향리가 지방 의견을 모아서 중앙에 전할 때는 누굴 통했다? 사신관을 통했다. 그리고 5번이 틀렸는데 자, 지방간을 특정 지역에서 맡았던 사람이 나중에 다른 지역의 사신관이 될 가능성이 없다. 사신관이 될 가능성이 있죠. 주연의 어떤 지방간이 파견이 되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지방간에서 이제 해제가 되었는데 너 그 지역 출신이지. 그럼 너 이 지역 출신 사신관으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지역의 지방간을 하다가 이후에 자신 출신 지역 사신관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12번은 이제 그 유양소와 경제소인데 조선시대 때 이제 유지가 되었던 어떤 그 설치됐다가 뭐 태종 때 폐지되었던 유양소 그리고 뭐 그다음에 설치됐던 경제소를 얘기하는 건데 뭐 읽어보시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경제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에 설치가 되면 서울경찰서죠. 그래서 사신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지방 관원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것은 답이 3번이었다. 5번이 틀린 이유를 보면 이 경제소는 이제 3번에서처럼 중앙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가져가는 것인데 이종주 인민 역할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장의 성격을 띠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소는 이 왕이 임명한 지방 출신 중앙 관료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양품관을 관리하는 관리 감독하는 이 중앙 집권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지방자치적인 성격이 좀 많이 짙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선 시대는 명실상부한 중앙 집권 국가였다. 이렇게도 역사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에 내용은 아까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읽었던 지방의회 조례인데 뭐예요? 중앙에서 위임된 법률 없이도 제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거 가볍게 알 수가 있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갑을 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신들의 중앙정부 역할,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이 선호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은 읽어보시면 이 지방정부는 고연선을 효율적으로 충족시킨다고 하니까 지방정부 역할을 크게 보고 있죠. 그럼 반대적으로 중앙정부 역할은 적게 볼 것이고 을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규모가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죠. 그럼 중앙정부 역할이 적고 지방정부 역할이 커야 될 것이고 병 같은 경우는 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앙정부 역할이 늘어야 돼요. 그러면은 갑과 을이 의견이 일치하고 병이 이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갑과 병은 보충성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있는데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효율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보조영언의 기능을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오늘 용언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본영언, 보조영언 나중에 또 배우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 이제 보조적인 거, 뜻을 이제 본 용언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다의 보조 용언이겠죠. 한다는 견디다의 보조 용언이 왔다 이거고 상 일을 마쳤다가 본 용언이고 그다음에 난이가 보조 용언 이루다의 냈다. 그러니까 여기 근데 여기서는 오고 가다라는 것이 둘 다 뭐예요? 어근이 되겠죠. 본 용언 본 용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부터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6번 이제 수군가가 가 지문이고 나는 홍대용의 의산문답인데 19번 먼저 한번 봅시다. 자, 19세기 사대부 지식
층이 새로운 향유계층으로 등장해서 판솔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죠. 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과 주제면에서 사대부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기도 했고 중국 고사를 자주 인용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충효를 강조한다든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판소리의 서민적 성격 또한 여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문화입니까? 서민들의 문화죠. 그래서 서민적 성격을 기반으로 원래 하고 있는 건데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화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대부 지식층의 어떤 그 판소리가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춘향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본판이 있고 2판이 있는데 그 본판 말고 2판으로 나온 것들이 한 300편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춘향전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시대를 내려오면서 어떤 큰 춘향전의 줄기는 있는데 이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뻗어지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9세기 때의 어떤 그 느낌을 좀 담고 있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서민 계층이 향유하던 어떤 내용에서 사대부의 가치관이 좀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대부 가치관이 어디서 반영이 되었는지를 조금 봐야겠다,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일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뭐 다 필기를 하고 중머리 같은 것들 뭐 장단의 어떤 뭐 이런 거 안일이는 뭐 어떤 거 이런 걸 다 알아야 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만 제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조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에서 벼슬을 하는 신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관들이 들어오면 좋은 향내가 날 터인데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용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선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속 뒤집는 비린내가 생선시장 뺨치게 용왕의 비를 상하게 한다. 굉장히 해학적 표현이죠. 이런 것들은 서민적인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용왕이 보시더만은 내가 왕이 아니라 생선시장 물주가 되었구나.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아, 어떤 뭐 생선을 파는 어떤 상인 이런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나 어느 신하가 세상에 나가 토끼의 길 구하여서 찜을 병을 고치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멸주부전은 토끼 간을 구해와서 이제 왕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건데 지금까지 왕을 위해서 나서는 신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우 대신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묵묵부답인데 이제 여왕이 기가 막혀서 돌아보니까 백이 재상을 모셔오라라고 합니다. 백이라고 하는 것은 흰 옷을 입은 그리고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백이 재상이 누군가 했더니 쏘가리예요, 쏘가리. 그래서 쏘가리가 환해 풍파 무섭다고 한가히 물러가서 도화유수 별천지에 백구백로 벗을 삼고 상궁도 아니발 그 풍경에 선인과 것이 되니 벼슬 자리에 앉아본 일이 없으나 아는 바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의 쭉 이제 쏘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허세적인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도화유수 별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화라고 하는 건 복숭아꽃입니다. 그래서 복숭아꽃이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도교적으로 신선들이 사는 어떤 그런 곳에 백구는 흰 강아지 화이트 도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흰 갈매기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백구 백로가 이렇게 있는 곳은 신선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신선들이 사는 이 백구 백로를 친구 삼아서 있는데 삼공하고도 아니 바꿀 풍경 속에 선인들하고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이죠. 신선들하고 같이 살았다. 여기서 삼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은 어, 그 벼슬을 얘기하는 건데 세 개의 벼슬입니다. 뭐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인데 이 벼슬을 줘도 안이 바꾼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기를 읽을 때 중국 고사를 인용한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삼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근데 이제 웃긴 것은 뭐냐면 벼슬자리에 앉아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 영궁 속에 있는 이 뭐 백의재상이나 좌우 대신들, 조관들 다 엉터리다 그죠?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의재상을 국가대사가 있을 때면 모셔다 와서 의논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이제 연출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 용궁 속에 어떤 정치가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현실 정치에 대한 모습에 대한 비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을 비유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의적으로 비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끼 간 구해와라 라고 했더니 아, 논의를 해도 적임자를 못 찾은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별주부 자라가 잡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멸시하던 미간말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변변치 않은 벼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간말직에 있는 말자가 끝말자죠. 끝에 있는 이 사람이 와서 이 진미라고 하는 것은 먹잇감을 얘기하는 건데 너 토끼 어떻게 잡아올래? 물어보니까 이 토끼를 잡으려면 인간 세상까지 나가야 되고 천봉만왕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산봉우리 산굴짜기를 얘기하는데 토끼 어찌 알고 어떻게 만나서 데려오냐.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데려올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물에 있는 생선이 어떻게 육지에 나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 걸음은 굉장히 느리고 눈밝기가 이루갖고 그리고 말솜씨도 없고 너 되게 생긴 모양도 보니까 머리도 적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노릇을 하겠냐 라면서 굉장히 폄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너무 박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 나가서 보니까 자라탕 될 것 같다. 백소주에 안주가 돼서 자라탕 될 것 같으니까 못 보내겠다 이러면서 폄하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별주부가 이를 듣고 분을 내요. 뭐예요?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는 눈한자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서린 이런 눈을 하면서 이렇게 눈을 시뻘겋게 뜨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보쇼 백이대감 쏘가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충성, 지약, 말하기 마음속에 있으니 어떻게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신체적인 것은 이러이러한 뭐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라. 몽타주 그려주라. 그래서 내가 잡아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실 시험한 거였어. 쏘가리가 열받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담력을 보니 주부가 가히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얘를 보내자. 테스트 해보더니 별주부가 딱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주부를 발탁하는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건 뭐 결론이 안 나왔죠. 아직 토끼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긴 한데 좀 약간 수필에 좀 가까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문을 들어서자 거인이 섬나무 더미 위에 둥지 같은 집에 홀로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괴이했다. 여기를 시롱의 집이라고 했다. 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늙은이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허자를 쏘는 것은 천하의 참을 살피고자 한 것인데 실자를 이름했을 천하의 거짓을 이기고자 할 터이다. 허허시시된 현명한 도의진이 내 말을 들어보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내가 이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자가 무릎 걸음으로 나가서 절을 하고 오른편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보는데 거인이 고개를 숙이고 보는데 무표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눈길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거만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허자인가? 그래서 선생께서 그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뭐 술법이 있겠냐? 근데 이제 당신 옷을 보고 말소리를 듣고 동해 사람인지를 알았고 예절을 보니까 겉으로 사용 거짓으로 공손한 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허자임을 알았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고 뭘인 걸 알았다. 너 사기꾼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챘다는 거죠. 그대가 말하는 어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명찰보신. 그래서 이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서 일을 잘 처리하고 자기 몸을 보존하는 것을 명찰보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진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롱이 머리를 차듯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가 도덕과 학술에 미혹됐다는 것을 알겠다. 그 허저가 말한 게 틀렸다라는 거죠. 명찰보신이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가 말하는 게 틀렸다. 도덕과 학술에 미혹됐다. 너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유생들이 학문을 혼란케 한다. 주전 문화에 이런 것들은 참됨을 잊어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지탱하는 것도 자만심에서 비롯된 거고, 이 어떤 학설을 물리친다는 것도 이기고자 하는 이러한 그런 마음이다. 원래 이제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 이제 스스로 권세를 위한 거에서 마음,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스스로를 보존하겠다. 이런 것도 결국은 스스로 보존하는 게 결국 이득을 취하겠다. 이로움을 탐내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된 뜻은 없어지고 이렇게 다 거짓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어떤 겸손 이런 것들도 가식적인 것이고 공손한 것도 거짓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어질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네가 거짓과 가식에 찌들어서 네가 네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한 대 딱 때리고 있죠. 말로. 겉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다? 도술에 미혹되면 필경천하를 어지럽게 된다. 그대는 그것을 아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그 학문을 배워서 뭐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 너 스스로 권세를 얻기 위함이고 너 스스로를 보존한다는 것도 너가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비워라. 뭐 이런 얘기다. 그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인데 그 인물들이 문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 문제 해결이 뭡니까? 토끼의 간을 구하러 누가 나갈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나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깨우침을 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답 5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7번은 이제 A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이제 판소리 수군가인데 이제 백이재성 쏘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인데 뭐예요? 서술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자, 고전 소설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99%는 뭐다? 전체적 작가 시점이다. 그래서 이게 뭐다? 서술자, 독자에게 인물의 내력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8번은 답이 3번이겠죠. 자, 그래서 그 디귿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자, 무표정한 모습이 아무것도 보지 않은 듯 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본 게 아니고 뭐예요? 아, 눈에 보이는 모습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눈길을 주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 따위게 내 눈길 주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배제하겠다. 뭐 당신은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이제 뭐 파악을 하겠다. 목소리만 듣고 파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19번 같은 경우는 답이 3번인데 미간발치인 자라가 하자 용왕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했다가 아니죠. 쏘가리를 통해서 계속 시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6번은 이제 누벨바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1번부터 한 뭐 그 과학 지문까지가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면 이 중간부터는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벨바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좀 어, 캐치를 하면 충분히 좀 잘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 캐치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950년대 프랑스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본격화되면서 영화가 담당했던 보도 기능과 오락 기능이 텔레비전이 일상적으로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영화가 어떤 뉴스 보도 기능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대한 뉴스 이래가지고 뉴스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TV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TV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했던 역할들은 뭐예요? TV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우리의 어떤 그 회화 같은 미술들도 보면 이제 사진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추상화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 똑같이 묘사를 잘해야 되는 게 어떤 미술의 본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미술이 더 이상 사진보다도 더 정밀하게 묘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 역할을 누가 이제 그 역할을 사진이 대신해 버렸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 옮겨가야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TV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영화가 이제 다른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을 담아야 영화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영화 운동이 누벨바그를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벨바그라는 단어는 조금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이제 프랑스 단어인데 새로운 운동, 뉴 에이지를 영어 불어로 부르면 이제 노벨바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벨바그가 좀 그 영화 지문에서 예술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벨바그가 이제 주도했는데 왜 이제 주도를 했냐? 텔레비전 기법을 도입을 하면서 고전적 영화가 추구했던 사실성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초점 맞춰야 되는 건 노벨바그고 이 노벨바그가 가져가는 어떤 그 형식과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TV가 갖고 있는 것을 차용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영화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버리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고전적 영화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뭐예요? 과거에 추구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될 내용인 거죠. 그러면은 이 버려야 될 내용하고 정반대로 간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로 엮인 사건들의 연결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를 통해 스크린에서 전개가 되고 합리적인 설명을 얻는데 이 바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형적인 구조를 띠는 내러티브가 실제로 우리가 전 현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우연적 사건들이 굉장히 충만해 있고 인과관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불규칙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영화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어떤 짜여진 어떤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어떤 그 피타고라스 학파들이 추구하는 균제 이론 이런 것들하고도 비슷하죠. 미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전적 영화들이 이렇게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 왔던 거다. 그래서 이런 비판 의식에서 뭘 추구하는 거다? 새로운 영화적 리얼리즘을 추구한다. 그게 뭐다? 이제 누벨바그다. 그러면 누벨바그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시각적 동시성에 주목을 한다. 이 TV는 생방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지금 찍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텔레비전 이미지의 재현을 주된 목적이 아니고 현전, 현자가 보이는 것.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근데 영화는 이제 스크린에 상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생방송을 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다? 지연된 생방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차별화된 누벨바그의 기법은 뭐다? 지연된 생방송이다. 그래서 이제 르누아르의 뭐 고틀리르의 박사의 유언 뭐 이렇게 보면 텔레비전 생방송처럼 12대가 넘는 카메라가 뉴스 카메라가 현장에 담듯이 배우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촬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우 연기가 지속되는 동안 여러 대의 카메라가 이를 동시에 담았다. 왜 이렇게 했다? 생방송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번을 보면 정답이 5번인데 그래서 과정에 따르면 고전적 영화는 현실의 환영을 만들고 이는 그들의 현실을 스크린에 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1번 선지는 뭐 둘 다 TV가 담당했다. 그래서 보도와 오락기는 둘 다 TV가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자, 22번을 가면 이걸 좀 틀린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게 왜 틀렸냐면 기억과 니은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억이 과거에 있고 니은이 현재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 기억이 새로운 영화적 리얼리즘 누벨바그죠. 니은이 고전적 영화 리얼리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니은이 고전이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기억과 달리 본격화 위기였다는 산물이 위감 산물은 기억이 되겠죠. 누벨바그.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기억니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23번 같은 경우는 가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방송 정신과 스타일의 구현이죠. 그래서 생방송 정신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한다? 자기성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 자기성이 느껴지는 건 뭐예요? 내러티브 방식이죠. 기존의 고전적 영화의 어떤 그 방식이고 텔레비전 생방송 연출 방식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5번은 이제 누벨바그의 영화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제 보통 영화라고 하는 것은 숏이 이제 짧다라는 뭐 뜻도 되겠지만 이, 이 샷도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냅샷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장면을 연출하는 건데 이제 뭐 씬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씬이 이제 뭐 원이 있고 씬이 투가 있고 이럴 텐데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거에는 뭐예요? 중간에 이제 그 잘리는 것이 있는데 이 잘리는 것이 없이 숏과 숏의 연결 없이 뭐예요? 생방송처럼 보여줬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사실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해했을 때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은 4번인데 로셀리니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몰입감을 느끼는 것은 텔레비전 이미지가 재현으로 느껴지지 않고 현전으로 다가오는 효과와도 유사하겠다라고 해서 답이 4번입니다. 5번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왜 영화가 본래 시각적 동시성을 구현한다. 동시성 구현 아닌가요? 시각적 동시성이라는 이 어휘 때문에 이제 선택을 했을 수 있는데 영화는 본래 이렇게 구현할 수가 없죠. 촬영 시점하고 상영 시점이 달라서 시각적 동시성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연된 생방송을 구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26번은 답 5번입니다. 따로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27번부터 30번은 고전시가 문제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기를 먼저 봅시다. 자, 농부가는 국가제도 전반의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의 고통이 극심했던 혼란기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19세기 중반 세도 정치 시기의 혼란기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자 관료였던 작가는 농민의 수고와 고통에 대해 이해를 나타내면서도 왕권을 중심으로 한 유교 통치 질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은 이 전반부 화자가 동일한데 후반부에 가면서 8수, 9수, 10수의 화자가 각기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후반부에서 유교 이념으로 농민을 교화한다. 그러면서 연실을 타개할 수 있다. 이런 작가의 관점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한번 여기 유의 깊게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옆에 이그 해설들을 적어놨는데 다 옮겨 적을 필요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수의 잡은 충광, 우수로 옮겨내어 라고 했습니다. 좌수, 왼쪽 손이겠죠. 왼손이 잡은 봄빛을, 충광은 봄빛을 얘기하죠. 그래서 계절적 배경은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충광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모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종을 비유한 것이고 오른쪽으로 옮겨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광이란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왼손이 잡아서 오른손으로 옮겼다라고 해서 추상성 대상이 구체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농부가 흥을 깨워서 수답에 이종을 하니 그래서 수답에 이종을 한다는 것보다 노래가 흥이 깨워서 논에 수답이란 것은 물을 채워놓은 논답자죠, 논답. 그래서 논에 이종이라는 것은 이자는 옮길 이자죠. 그래서 모종을 옮겨 심으니 아마도 성세낭민은 이뿐인가 하노라. 성세낭민, 태평성대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이 한자들은 다 각주가 나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다 해석을 어렴풋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도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에 즐거운 농민은 이뿐인가 하노라. 자, 누구 덕분에 지금 농사 지을 수 있다? 임금 덕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수로 넘어갑니다. 근고하여 심은 오국 날 가물어 금진터니 그래서 날이 가물다. 가물다는 거는 가뭄이 왔다는 거죠. 근고했다. 근자가 근면할 근자인데 고자는 힘들 고자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동을 했다는 거죠. 노동을 다 해가지고 심은 오곡이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근심이 이제 더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연자분하여 운자가 구름 운자죠. 이제 구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겠죠.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오신 비에 패는 이삭이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는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다라는 뜻인데 열매 맺는 이삭이 거룩하다. 아마도 우순풍조 성화신가. 그래서 우순풍조라는 것은 아마도 때를 맞추어서 비가 내리고 풍조, 바람이 불게 하는 것은 성화. 이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죠. 그래서 누구의 은혜인가? 임금의 은혜다. 그래서 오수도 그렇고 삼수도 그렇고 오수도 그렇고 뭐예요?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1년을 수고하여 빼곡이 풍등하니 그래서 1년을 수고해서 빼곡이 풍성해졌습니다. 자, 잘 보면 아까 이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등장을 했고 그죠? 가물어서 근심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삭이 거룩하게 열렸죠. 이제 가을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1년을 수고해서 빼곡이 풍등하니까 이제 추수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죠? 우승풍조 안일런드 한포구복을 의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승풍조 아까도 나왔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임금이 한 거죠. 그렇게 아니했다면 한포구복 밑에도 나와 있지만 뭐냐면은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뜩 먹고 배 두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 누구 덕분에 한다? 임금 덕분에 한다. 임금에 대한 감사. 아마도 국태평 민한낙은 금세인가. 그래서 국가가 태평하고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안락한 것은 지금인가 금세 지금 금자죠. 지금 이 시기인가 하노라. 그러면서 유교적 이상국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3, 5, 7수는 여기 보기에 또 나왔다시피 전반부 화자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8수로 넘어가면서 달라집니다. 그대 추수 얼마 한고 내 농사 지은 것은 이렇게 됩니다. 화자를 농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 추수 얼마 했나 내 농사 지은 것은 토세와 신역 바친 이후에 몇 섬이나 남을는지. 그래서 그 당시 세도 정치 시기 때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전정, 군정, 환곡 이렇게 삼정이 문란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고 나면 몇 섬이나 남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 하고 나면 겨울 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뭐 90% 이상 걷어가 버리니 추수를 하고도 어려운 농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작가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구수로 넘어가면 이제 이 농부의 한탄을 들은 이 B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대 농사 지을 적에 내 추수인들 변변하겠느냐. 저 건너 박부자 집에 빚이나 다 갚을런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또 이 A 농부하고 다르게 뭐가 있다? 빚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A 농부는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이 구수의 B 농부는 뭐예요? 이 빚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 박부자의 빚을 갚을 수나 있으면 아마도 가난한 사람은 가을로 봄인가 이랬습니다. 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의 계절이고 이제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빚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수로 가면 또 화자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철없는 백성들아 가난을 서러워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대부가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다. 그죠? 니네 가난한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가난은 서로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냐? 절용절거하래요. 절용. 용자는 뭐예요? 쓸용자죠. 쓰는 것을 절약해라.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고 수시는 뭐예요? 닦을 숫자 몸신자죠. 몸을 스스로를 다스리면 성세천복 되리로다.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지족이란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안분지족 네 글자로 하면 안분지족이고 두 글자로 하면 지족. 지족이라는 것은 족자가 발족자도 되지만 만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분지족하는 삶, 그러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가택, 집안이 불안해진다.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세보의 농부가는 2019년도 EBS 수능 특강에 수록이 됐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27번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보면 아까 이제 봄부터 가을, 겨울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답 1번이 맞습니다. 28번을 넘어가면 답이 4번인데
넉넉한 생활이 아니죠. 넉넉한 생활에 대한 기대가 저절됐다 이런 게 아니죠. 이유를 보시면 이거죠. 지금 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배가 두둑해져 가지고 배를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어이하겠습니까? 임금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있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4번이고요. 자, 그리고 29번을 보면 이 십수의 화자가 29번의 5번 선지만 보겠습니다. 이 십수의 화자가 상대와 대등하지가 않죠. 여기서도 틀렸지만 이 팔수와 구수의 화자들은 농부인데 이에게 자신의 체형을 들려주고 있다. 전혀 맞지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 5번이고 30번 같은 경우는 가택이 불안하다. 이런 것은 이 어려워진 농민 고통에 대한 작가의 공감 이런 게 아니고 니네 가난한 거 그거 절약하면 극복할 수 있으니까 만족하고 살아. 아껴 쓰고 만족하고 살아. 일방적인 훈계를 하고 있죠. 작가는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떻게 보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화자를 농부로 전환하면서 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이 십수에 가서 갑자기 꼰대 짓을 하고 있어요. 안부지족하는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어떤 좀 문학적인 완성도가 다소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지은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이 보겠죠. 근데 이제 너무 또 그렇게 비판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불려가서 곤장 먹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눈치를 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였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지문을 볼게요. 그래서 그 마지막 지문 볼 때 이제 34번 보기를 보면 이 주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모반이라는 작품인데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기를 비정하고 냉담한 필지로 형성했다. 그래서 폭력적인 사건과 냉혈한의 성격을 지닌 인물에 대한 건조한 서술, 배경이나 인물의 외향 및 행동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작가는 이런 기법을 구사함으로써 폭력으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되어가는 현실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내면서도 시대에 대해서 회의하는 디스커션이 아니고 의심하는 이런 주인공을 내세워서 휴머니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인공이 이런 회의하는 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공감하면서 작품을 봐야겠다, 그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읽고 갈 텐데 이렇게 이제 지저분한 책상이 있는 이런 사무실에 이제 건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어, 그 암살에 성공을 한 게겠죠. 그래서 이 멋진 놈이야. 가뿐하게 해치워버리고 하거든. 난 실패할까 봐 주저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담배를 붙여 무는 순간 총성이 두 발 울리고 지나가더라. 그럼 어느 생각 와서 봤느니 밭을 쏘고 지나갔다. 이러면서 이제 이 해방 공간이죠. 그래서 8.15 광복 이후에 이제 좌우 대결이 이제 심할 때 이 서로 어떤 총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목숨을 죽이면서 이제 이념 대립이 극심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모진 얼굴에 눈이 가늘게 찢어진 게 날카롭기보다는 도끼가 엿보이는 이 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물의 외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격이 굉장히 날카롭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선 친구는 물러선 중절 모자를 가볍게 위로 축혀 올려 세우면서 두 친구를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뭘 집어듭니까? 신문을 집어들죠. 기사를 읽어봐 하고 신문을 읽어봤더니 범인이 잡혔어요. 그 범인은 이 무리들 사이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범인이 잡혔는데 무직 청년이고 배후 수사가 불가능하다. 근데 자신들이 안 잡혔으니까 뭐예요? 미묘한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멋진 성공이야.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절모를 쓴 친구는 회의하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잔주름을 지었다는 거는 뭔가 찡그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와 반대로 세모진 얼굴 입가에서는 웃음이 떠돌고 있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순서가를 가리고 흐느끼는 소녀가 체포된 범인의 여동생, 범인하고 물음표가 돼 있죠. 범인이 아니니까 엉뚱한 사람으로 내몰린 상황인데 오빠가 그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느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울음을 떠나고 있죠. 그렇지만 샘모진 날카로운 청년은 어떻다? 미묘한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몰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자, 김도 한 잔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인이 오인되었어도 자신들하고는 무관한 일이 되었기에 상관없다. 이런 태도죠. 자, 중절모를 쓴 친구가 김입니다. 김. 여기서 등장하고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인물은 민입니다. 민. 그래서 뭐 이 민인데 중절모를 쓴 친구는 김이고, 근데 이제 김이 어떻게 하냐,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친구를 잠깐 눈 주고 섰다가, 세모진 얼굴이 어떻게 하냐면 빼앗듯이 신문을 끌어당겨서 차곡차곡 깨어서 그의 포켓에 넣어주었다라는 거죠. 신문을 계속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세모진 얼굴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든지 여기서는 읽지 말라, 이런 것을 뭐예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행동을 통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자식이 보면 좋잖아. 집에 가서 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충격 부분 줄거리에 암살 임무에 성공하고 이 민이 들어옵니다. 근데 민은 아까 보기에서 읽었을 때 뭐예요? 인간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죠. 누명을 쓴 청년 집에 찾아갔죠. 그래서 그 여동생에게 돈을 지어주고 오빠가 풀려날 것이라고 위드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 세모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른 괴를 달리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녁에 민이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 날카로운 시선이 번뜩 빛났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너는 9이란 숫자 앞에까지 와서 매 마지막 한 숫자를 버리란 말이냐. 이건 뭐냐면 10명 채우자. 죽이는 사람 10명 채우자 이런 거죠. 근데 민은 이제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는 이런 순간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인간적인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하나의 일을 성공하기보다는 나는 오히려 소박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더 소중해졌단 말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모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직 역사를 모르고 있군 이러면서 깔보는 이런 거죠. 근데 민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희생을 강요하는 역사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세모진 얼굴에 어떤다? 경멸적인 조소를 띄우고 있다. 그래서 모반이다. 이 모반에는 좀 중립적인 의미가 좀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민이 이 세모를 배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반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체제 자체를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에서 이 민주주의는 뭐예요? 평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암살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이런 행위죠. 그러니까 이 평화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세상의 모반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중립이 아니고 중의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의적 표현이다. 소설상의 특징 봅시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그래서 이 어떤 심리를 굉장히 묘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선생님 설명했듯이 날카롭기보다는 도끼가 엿보인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이 민과 김과 세모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3인칭적인 시점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건 4번이다. 우리가 이제 너무 또 그 어떤 저기 전체적 작가 시점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2번 답은 2번이죠. 그래서 그 니은만 일단 보면 팔뚝시계를 들여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민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보는 거지 이 성공 여부가 궁금하다 이런 건 아니죠. 앞에 전후 관계 이야기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뭐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33번은 답이 3번인데
인과 세모진 얼굴이 인간의 의와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으니까 서로 지향점이 아예 다르죠. 33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맞출 수 있었고. 자, 34번은 답이 5번인데, 뭐, 앞에 거 4번 선지까지는 맞는 표현이니까 보지 않을 거고요. 자, 마지막 한 숫자를 스스로 버리란 말이다. 라는 말은 그동안 민이 행한 폭력적인 일들이 결국 민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경고. 그게 아니죠. 왜 일을 완성하지 않느냐? 9명이라는 걸출한 뭐 그 시대의 어떤 상징적 인물들을 죽였는데 한 명 더 완성을 하지 않겠느냐. 민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어떤 경고 이런 것이 세모가 하는 목적이 아니죠. 세모는 왜 더 너의 그런 총쏘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건 모의고사 1회 설명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모의고사였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에 굉장히 가깝게 출제하는 거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또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